북지정치 변동과 경제 협상 주제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저희 전쟁기념사업회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이 협상 과정에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을 것인가 그런 의도에서 저희들이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식 교수님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정세가 변동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봤으면 좋겠는가 하는 질문 하나랑 종전 협상이 왜 중요할까 하는 그런 질문이 또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 외교에 대해서 이게 어떤 합의를 가진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결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시기에 이제 이 미러 관계의 변화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과 관련되어진 답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의 정책을 한마디로 정리해봐라 그러면 미국이 소위 말하는 패권적 질서, 자유주의 규범 질서라는 것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공동체나 이것을 지구 국가들이 듣지 않을 때 일정하게 제재하고 또 그 듣는 국가들과 함께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소위 이런 것들이 이제 리더 국가가 치러야 할 비용인데 이 비용을 더 이상 치르지 않겠다. 그 다음에 미국 스스로가 지금 국제정치적 특성이 패권적 질서라기보다는 다국적 질서의 특징을 가진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이 바깥에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미국 내부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국내 정치 우선성이라는 것들을 기초로 해서 이제 현재 지금 미국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가겠다는 것이고 미국의 재정, 무역과 관련되어진 적자들을 해소하면서 국익과 사활적 이익이 관련되어진 산업 생산력과 무기 생산 관련되어진 부분에서 미국의 우위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이런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우방이나 적국이나 경쟁국을 가리지 않고 거래주의적 관점에서 그 수단들을 확보해내겠다 이런 것이 이제 트럼프의 기본적인 이 방향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속에서 결국 이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것이 이제 그동안은 러시아가 적대적이며 견제해야 될 대상 그리고 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 규범 파괴자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러시아를 대하던 것을 변화시켜서 러시아도 활용할 구석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더 이상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함으로써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보호한다는 명분 속에서 자신의 이 국력을 그곳에 쏟아부어야 하는 일을 멈추고 대신 러시아와의 일정한 정도의 타협적 거래를 통해서 이 미국의 지출을 줄이면서 동시에 러시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겠다. 결국 이러한 그 변화의 초점 그리고 이 창끝이 겨누고 있는 것은 중국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에게로 향하는 것인데 러시아와 미국 관계가 개선됨으로써 중국에 대한 견제라는 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미묘하지만 굉장히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국제정치의 경쟁장이 동아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현재 미국의 대정책적인 변화를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특징으로만 파악하기보다는 국제질서에 있어서의 힘의 분포나 이런저런 그 상관관계에 있어서의 변화가 결국은 국제질서의 구조를 바꿔가고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고 트럼프 이후에도 사실은 이런 변화가 상당 부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여전히 가장 강력한 나라 아니냐 그리고 미국의 규범력이라는 것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실 수 있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인 힘의 분포는 확실하게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미국의 압도적인 힘으로 중국을 제어할 수 있었던 시기와는 다른 힘의 분포의 변화가 생겼고 이 국제정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제3세계의 국가들이라고 일컬어졌던 나라들이 지금 요즘 유행하는 용어로는 글로벌 사우스죠. 글로벌 사우스가 사실은 상당한 정도로 그 힘에 이 차지하는 비중을 꾸준히 높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국제 질서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압도적인 영향력이라고 하던 것이 점차 상대적으로 위축된 것은 사실이다. 분명히 이 바뀐 힘의 분포를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면서 자기의 이 취약점들을 보강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게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고, 이걸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동에서의 미국의 역할,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미국의 역할에 있어서 일정한 정도 미국이 효율성을 추구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가져오는 효과들과 관련하여 미국의 내부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이 결과로 귀착되도록 정책을 유도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제정치적인 변동 속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전쟁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좀 독특하다는 점은 그 종전협상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전쟁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삼중전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전쟁은 러시아와 미국 서방이라고 하는 이 국제전적인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돈바스 반군, 분리주의자 것이죠. 이들과 정부군 사이에서의 전쟁이 한꺼번에 얽혀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미국 서방 대 러시아,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 돈바스라고 하는 이 세 차원의 전쟁이 엮여져 있는 전쟁이에요. 이 복잡한 내부적 구조와 역사적인 그 실타래들이 얽혀있는 이 전쟁이 끝나는 해법은 어디서부터 찾아질 수밖에 없느냐? 러시아와 미국 서방 사이에서의 관계 속에서 이 전쟁이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래서 이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만의 관계가 정리되는 순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질서의 변동 방향과 연계되어져서 이 전쟁의 해법이 결정될 것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끝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얼마 전에 그 루비오 장관도 그렇고,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계속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미국은 이 전쟁으로부터 손 떼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협박을 양쪽에다 대고 해야만 할 정도로 사실은 그 전쟁 의지가 결국 꺾이지 않는 모습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해법은 잘 아시는 것처럼 광물협정이라고는 다소 생뚱맞은 해법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 또는 신 러시아 영토와 현재 우크라이나 지배 영토의 전역에서 미국이 그 전체에서 운영해가고 있는 이 투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는 일들은 없을 것이다 라는 식의 굉장히 경제적인 해법으로서 이제 그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해답인 겁니다. 경제적인 해법을 통해서 안보적인 문제를 풀어나가고 미국은 거기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어내겠다. 그리고 그동안 이 지역에 투자한 또는 소모한 군비와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들을 일정 정도 원금 회수하겠다. 이런 상당히 거래주의적인 해법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도 맨 처음에 광물협정이 이게 답이 되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거래주의적인 이 스타일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되어진 그런 이 해법으로 정말 진지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해하게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러면 과연 그것을 우크라이나가 받을까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전쟁의 초기에 그 미국과 함께 자유주의 진영으로 뭉쳤던 그 유럽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이런 식으로 정리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들을 표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러시아에게 양보를 해주는 결과는 결국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강화시켜주고 유럽의 안보를 저해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우려가 커지는 거죠. 근데 협상을 선호하는 쪽이 적극적이고 소극적이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 유지하고 도울 거냐, 아니면 축소해 갈 거냐, 아니면 완전히 끝낼 거냐에 따라서 사실은 지원을 강하게 하면서 협상이라고 하는 수단을 소극적으로 대하던 입장들이 고강도 분쟁이 지난 22년에서 25년까지 있었던 상황이라면, 미국의 입장은 지금 도리어 지원을 중단하고 협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니까 A라는 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와 미국이 A에서 비교적 수렴하는 지점들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유럽이 계속 지원을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긴 협상 과정이나 저강도 분쟁이 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유럽마저도 지원을 축소하는 쪽으로 가면 결국 남은 우크라이나가 계속 저항하겠다라고 하면 우크라이나에게 남는 방법은 게릴라전과 같은 비정규 전쟁으로 이거를 계속 끌고 가는 그런 방식들이 남게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에게 어떤 그 안전 보장에 대한 확신을 해줄 수 있느냐가 이 트럼프 제안의 성패를 가를 굉장히 중요한 이 결국 남은 마지막 조건이 될 것이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위한 다국적인 그 합의를 이끌어서 그것으로 우크라이나 안전을 보장하는 안 등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계속 지금 이 러시아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일단 이 미국이 이렇게 협상을 추구하고 있을 때 러시아로서도 협상이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이 국제적인 인도스먼트 하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그래도 안정적인 그 협상으로 휴전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 전쟁을 보면서 일단 저희가 시작부터 끝까지 굉장히 속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지정학적 중간국들의 운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지금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지정학적 단층대 활성화되어지는 것들을 이미 이제 오랫동안 경험하고 있죠. 지정학적 균형점이 바뀌고 있을 때 그 균형의 밸런싱 포인트를 어디 잡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안보의 기초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면 이걸 기초로 하되 그 우리에게 맞는 균형점에 대한 내부적인 좀 논의들이 시작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좀 그 초당적인 그 균형점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일정한 정도의 우리 외교의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이 흔들리는 외교를 이제 하게 됐던 측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흔들리다 보면 양쪽에서는 자기에게 가장 가까웠던 지점을 그 레퍼런스 포인트를 잡습니다. 그런 힘들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이 외교의 지정학적 중간국의 이 외교안보적 딜레마가 점점 커집니다. 그러나 그 주체적으로 자기의 밸런싱 포인트를 좀 정해서 일정한 이 스탠스를 취하게 될 경우에는 역으로 그 지정학적 중간국이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계속 이걸 유지할 때 도리어 그 강대국들이 학습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중간국의 균형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초당적인 합의,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한 일관된 스탠스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좀 더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협상에 대한 변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발표 발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과 관련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어떤 이런 전쟁, 서방과 러시아 이런 쪽에서 밸런스를 잘 지향해 있는 어려운 것도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노백 대사님께 먼저 말씀드릴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한테 되는 교훈, 이걸로서는 이제 첫째로는 저로서는 그동안의 어떤 민주주의라든가 자유주의라든가 세력 균형이라든가 이런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배하던 시대가 이제는 강대국의 이익 또는 그들 간의 또 어떤 균형 이런 것들이 지금 판을 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동맹이라는 제도를 과연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군사적인 역량, 또 외교적인 역량, 경제적인 역량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제 첨단 정밀 무기 이런 것들을 정밀 타격 무기 같은 걸 가지고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좀 억지력을 더 강화하는 그런 게 좀 있어야 할 것 같고. 외교나 이제 경제적으로는 우리 신복숙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다변화, 중동이든지 아프리카든지 중남미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나라들로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겠다 하는 거고, 러시아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문제죠. 좀 이런 인적 교류, 문화 교류로 이게 단계적으로 좀 나가서 특히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그 여러 가지 미사일이라든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지 늦추거나 차단할 수 있는 우리의 나름대로 이니셔티브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또 이렇게 아울러서 이제 북한과도 이런 긴장 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좀 보여야 한다 하는 걸로 제가 코멘트를 마치겠습니다. 예, 대사님 고맙습니다. 트럼프나 미국 행정부의 태도 아낌없이 주는 동맹은 이제 끝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사한 바가 좀 크다는 지적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 최윤희 합참의장님께서 최근에 미국을 2번 왔다 갔어요. 우리 의장님께 토론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 전쟁을 가지고 우리가 군사적으로 우리 국가 안보 차원에서 어떻게 봐야 되고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뭐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 얘기하는 아메리카 포스트 이 얘기도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아까 신보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부적인 국내 문제부터 해결하자라고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외부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미국은 사실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 바다에서의 우리가 얘기하는 해상 통제권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국제 공급망 그다음에 외교적인 뭐 여러 가지 면에서요. 이 해군이 엄청난 역할을 했고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응하는 그런 국제 질서를 만들었고 특히 그게 이제 주로 바다예요. 국제 해양 질서를 유지해 왔습니다. 미국은 1960년대에 700척을 유지하면서 세계 최강이었어요. 이러던 것이 이게 이제 냉전이 지나면서 조선 산업이 몰락하기 시작하면서요. 최근에 90척 내외로 땀을 닦아버렸어요. 군함 숫자도 부족하죠. 그 군수 숫자를 실현하는 상관도 없죠. 지금 제가 전쟁이 만약에 일어난다고 하면요. 작전 계획에 의하면 미국으로부터 오키나와로부터 어마어마한 군수 숫자가 와야 돼요. 병력이 몇십만이 와야 되고 비행기가 전투기가 몇천 대가 와야 되고 막 이런데 누가 실현하나요? 실현할 필요 없어요. 지금 계획에 의하면 모든 건 미국이 실현하게 돼 있어요. 지금 자기가 죽을 지경인데 우리 걸 누가 실현해요? 그렇게 되면은요 군수물 잡고 났어. 전쟁에 나도 먹고 사는 문제, 에너지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걸 보호할 수 있는 우리 해군을 키워야 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 우리 유영철 박사님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북한군 파병과 북미 군사 관계 지금 북한군이 파병을 했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 언론이나 이런 데서 너무 복잡하게 처음에는 막강한 북한의 전력이 준비됐다라고 이야기하다가 18세에서 20세 사이에 아주 나약하고 체격도 작은 소년병들이 가서 포탄에 발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또 우크라이나 당국에서 이야기하는 북한군 포로라고 북한군 실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증거들이 너무나 해보여요. 국제적 십자사에 북한군 포로를 잡았으면 그 신상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된 분이 한 건도 없고 시체 교환을 해야 되는데 북한군 시체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북한군 파병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북미 군사 관계가 포괄적, 전략적 협력 관계로 격상이 되었기 때문에 북미 간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오갔을 것이다라고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로서는 북한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북한한테 그런 지원을 해서 지금 전략적 균형을 깰 만한 그런 지원을 할 이유가 뭘까요? 사실 협상이라는 건 그런 거지 않습니까? 필요로 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러시아가 손해보면서 협상을 갖다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재정화되었다. 제 생각에는 불가능합니다. 핵무장. 첫째, 국제사회를 갖다 설득시킬 만한 노력이 없습니다. 주변국을 갖다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그 주변국을 설득시킬 수 있더라고요. 우리 국내 정치적으로 국내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만약에 북한식으로 해서 땅굴을 깊게 파가지고 거기서 핵실험을 하자. 어느 지역을 하겠습니까? 우라늄 농축에서 고단위 우라늄 농축을 한 그걸 갖다 방패장은 또 어디다가 만들겠습니까? 국내 정치적으로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것 같아서 제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호 박사님 부탁드려야 되는데 말씀 네.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신 우리가 한국이 균형점을 스스로 잡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적극 찬성하는 대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색한 해공국가, 미국과 어떻게든 지내면서 우리의 균형점을 찾아가야 한다면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역의 균형의 관점에서 우크라이나보다 한국은 훨씬 더 핵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왜? 중국을 막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미국의 그런 글로벌 정책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은 분명히 있고 그것을 수행하는 가운데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 나가야 된다는 것은 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신석호 박사님 정말 진지하게 토론을 준비해 토론을 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발제해 봐주신 데 감사드리고 토론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토론을 같이 해줘서 토론 참석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